시작했으니까 우선 제 소개 부탁해요. 저는 매일신문 논설위원 정인열이라고 합니다. 1986년 졸업했으니까 6년 졸업하고 1980년 대학 들어가서 86년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1988년 5월부터 매일신문사에 들어왔으니까 원래 33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많은 분야를 맡았긴 한데, 하다가 이제, 역사도 공부하게 됐고,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농업도 한 10년 정도 맡아봤고,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에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 학문이 유학이잖아요. 유학에 대해 또 관심도 갖고,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를 공부를 조금 했어요. 언론 생활하면서. 이제 농촌, 그러니까 농업, 유학, 역사, 이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 만났는데,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역사를 관심 갖게 하다가, 이제 갖고 공부하다가 이제 쓴 책이, 올 6월 달에 쓴 책이 이제 이 책인데, 무친 순국의 대구 형무소인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면, 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 첫째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들은 어디서 생활하시다가 오늘날 우리 남한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한 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왜 내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역사 중에 하필 가장 안 좋았던 시기,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독립운동 중에도 하필 왜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대구 형무소인가 라는 주제를 하고 싶은데, 이 뒷부분은 이제 그냥 제가 부언으로 이렇게 한번 달아나는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좁은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지만, 우리 남아있는 그 기록에는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런 걸 통틀어서 보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파미르 공원이라고 옛날 중앙아시아 있죠. 산맥이 많은데 이쪽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첫 기록이 보면은 옛날 신라 때 박재상이라는 분 아시죠? 일본에도 끌려가서 이제 임금의 왕 동생을 구하고 이렇게 대신 죽은 분이고, 이제 고구려에 가서도 이제 임금의 동생을 구해온 분 박재상인데, 이분이 남겨놨다는 기록 중에 이제 징심록이라고 있는데, 이 징심록 속에 부도지가 있어요. 이 부도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제 이쪽에서 활동했고 하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록들이 이분의 자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 중에 그 파미르에서 출발한 그 우리 조상들의 생활 터전이 이제 중국 북쪽으로 동쪽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져 가지고 이쪽에 이제 바레만 쪽에 있는 지역으로 오는데,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 화면이 불 좀 끄면 안 보이죠? 보이나요? 이 지역이 그 요동성 바레만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그 문화재가 막 쏟아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조사한 결과 옛날 우리 선조들과 관련되는 문화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닫아버렸어요. 우리한테 공개를 잘 안 해요. 어쨌든 이 지역이 우리의 터전이었고, 이것부터는 여러분 아시죠? 교과서에 많이 보셨죠? 고조선에 옛날 이쪽 지역에 거쳐 있고, 그리고 고구려 때는 이런 지역이 우리 활동 무대였고, 그리고 나중에 신라와 발해가 이제 남북 시대일 때 이 북쪽에 이제 지역을 이제 차지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현재 있는 지역을 벗어난 큰 지역에서 활동한 게 나와요. 그리고 고려 때도 이런 그 경계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교과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천리장성 아래로 우리가 차지했다는 거. 근데 이게 조선에 와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무대를 이제 확정짓게 되고, 이후에 이제
강복과 함께 남북이 나눠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다가 위성을 찍어보니까 북쪽은 이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비치고 남쪽은 이렇게 밝은 모습 비치는데 이렇게 우리 무대가 넓은 대륙에서 동쪽으로 와서 점점점 좁아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무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왜 역사를 이제 한번 고민하게 되나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인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충고해 놓으신 분 중에 단재 신채호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역사를 잊으면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그건 처칠이라는 분이 이야기했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와전돼 가지고 그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역사의 중요성을 이분이 많이 강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제가 공부하게 된 것은 또 여러분 또 아시게 되겠지만 역사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가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화자산으로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를 왜 이제 이야기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시기를 이제 한번 산정할 때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1876년 2월 27일 날 강화도 조약인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1910년 8월 22일 날 또 다른 강제 조약이 맺어집니다. 한일 합방 조약인데 이게 22일 날 맺어졌고 공표는 29일 날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76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자라고 준비한 기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기간을 산정하니까 저는 엑셀을 못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봤더니 요 기간이 얼마냐? 34년 6개월 2일 또는 34년 5개월 26일로 나와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이제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1910년 8월 22일 또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냐? 또 이제 엑셀 공부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봤더니 34년 11개월 24일 또는 요 7일을 빼면은 17일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34년 한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34년 11개월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지배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일본의 오랜 계획에 의해서 침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제 엄혹한 시절에 독립 또는 나라를 되찾자 하는 활동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활동하신 분들을 내가 느낌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알 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그때로서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활동이 나중에 사람이 알아줄까 또는 나에 대한 게 보상이 될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게 전혀 예상할 수 없거든요. 나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막막한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사례에 이제 좋게 비교될 수 있는 게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그 나라 백성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보면은 여기 뭐 임금부터 해가지고 왕자 대신 등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중국에 끌려갔다고 그래요. 끌려가 전국에 다 흩어져요, 중국에. 그 넓은 대륙에. 그때 끌려간 호수를 보니까 3만 8천인데 옛날에는 한 호수에 한 집에 보통 6명 내지 7명 살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곱하기 하면 20만 명 비슷해요. 그런데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끌려간 사람들 1만 2천 명, 1만 3천 명 정도예요. 중국에. 중국에서 똑같이 이제 우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데리고 간 백성들은 숫자가 이리 차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 판단에는 중국은 고구려와 끊임없이 대치하고 싸우고 부대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좀 일종의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 이쪽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중국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자기들 백성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백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관계가 적으니까. 아마 제 판단은 그런 건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망하는 게 또 이제 망하지는 않지만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때도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그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공녀라든가 이제 뭐 공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하고 이제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런 사례에 이제 그 일제 36년을 제가 이렇게 35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일제 30 기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실수했는데 36년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36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36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자료를 아까 봤듯이 계산해 보면은 35년이 안 돼요.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17일 또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6이라는 숫자는 가급적 이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입에 있듯이 어릴 때부터 배워나는 36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고로 앞으로는 일제 그 식민지기하면은 이제 36년이라는 이야기 대신에 만 34년 11개월 며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약 35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정 36년이나 쓰겠다 싶으면은 36년에 걸쳐서라고 하면 됩니다. 자, 대구가 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언급되어야 하면은 이런 자료를 보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처음 통계를 내봤던 건데, 일제시대 때 그 컸던 도시가, 제1도시가 서울이고요. 제2도시가 대구였습니다. 제3도시는 평양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은 그 다음 도시였는데, 어쨌든 인구로 이제 우리 오늘날 이제 3대 도시 이제 하니까 이걸 비교해 봤는데, 일제 때 인구를 보면은 대구가 서울, 부산보다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숫자를 보니까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많아요. 자, 이렇게 대구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게 된 배경이 뭘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첫째, 대구에는 오랜 역사 속에 공동체, 특히 호국이라는 데서 어떤 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 정신이. 그 첫 출발이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그 대구에 이제라는 호족이 있었어요. 한 지역마다 이제 지방 세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개인이 성을 샀습니다. 성을 사가지고 우리 그 당시 신라의 저쪽 병방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호국성이라고 지어요. 그 호국성이 있었던 데가 대구고요. 그리고 이 대구는 또 팔공산이 있어가지고 팔공산에서는 옛날 통일신라 때 하늘의 제사지되는 천재단이 있었어요. 천재단도 역시 나라의 번영을 이제 기원하는 거고 백성의 안녕을 비는 그 의식이잖아요. 그런 데가 대구였고 또 이제 그 팔공산에서는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삼국 통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늘에 빌었던 것이에요. 이런 이제 호국에 대한 정신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려 때 내려오면은 여러분 팔공산에서 전투 벌어진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신순겸 장군 등 8명의 장군이 이제 그 왕건을 구하고 순절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데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대구가 이제 외병을 맞아가지고 고을마다 의병진이 다 구성돼요. 또 대구에는 또 전국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외병을 맞이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데고요. 또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그 사람이 대구에 침략을 위한 본령을 두려고 계획했던 데가 여기예요. 하여튼 이런 도시였던 만큼 대구는 남다른 호국이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조선 팔도 중에 가장 중심이었어요. 경상 감령이
400년 동안 있었거든요. 1601년에 이제 갇혀져 가지고 조선 끝날 때 있었으니까 그런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제 일제 때는 이제 한중일 있는 국제 도시였고, 이런 이제 성격으로 대구는 어쨌든 간에 호국, 위기가 왔을 때 호국이라든지 공동체를 위하자는 게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제 그 강점기 때 그게 나타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적은 인구에도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배출했던 게 대구다. 그래서 대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야기할 때 알아도 될 만한 도시고 평가받아도 될 만한 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구 형무소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법원하고 이제 감옥의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 제도가 이제 지금과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3심 제도였어요. 1심, 2심, 3심 이래 가지고 이제 현재는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되는데 그 당시는 그거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이제 지방재판소, 공소원 또는 복심법원, 대심은 오늘날 이제 대법원 택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그 고등법원, 그 복심법원이 그 전국에 3군데 있었어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등법원 서울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3심 제도를 이제 치르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희생자가 대구에서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옥은 여러 차례 변천이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옥이라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일제 때 쓴 게 감옥이고 그 뒤에는 이제 오늘날은 교도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감옥이라고 불리다가 이게 너무 이제 뭐 어감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형무소라고 바꿔요. 1923년부터인데 어쨌든 그 대구 감옥이 형무소로 바뀌고 하는데 대구에 이제 이 감옥소가 이제 있는 건데 그 위치도 처음에는 경상감명 안에 있다가 도심 어대 이제 아직 확정을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심 어대 응구돼 있다가 삼덕동 현재 제일교회 삼덕교회 있죠. 거기 이제 있다가 지금은 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감옥이 이렇게 변천을 하고 되는데 이 밑에는 이제 옛날에 법원이고요. 이게 이제 대구 형무소 또는 감옥인데 그 위치를 보면 옛날에 이제 여기 그 읍성이 있었어요. 대구에 읍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감옥곡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하고 이쪽에 이제 좌옥 또는 우옥으로 있었다 그러는데 2007년에 복원한 지도에 의하면 여기 보면 좌옥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우옥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어디 한 군데 왔다가 이 밖으로 이제 옮겨지는 게 대구 감옥의 위치인데 이 감옥이 옮겨가면서 이건 위치 등이고요. 여기 보면은 현재 대구시청이 있고요. 여기가 대구 법원이 있습니다. 복심법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여기가 형무소 감옥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이제 역사 현장이 되는데 대구 그 형무소의 출발은 경상감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향천동에 있는 경상감령에 있는 감옥이 출발인데요. 그 뒤에 이제 한 차례 이제 도심으로 옮겼다가 그 현재의 이제 그 삼덕교회 있는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형무소 사진인데 이게 이제 1910년도 이후부터 아마 여기 쓰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이 형무소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이제 많은 분들이 순국하신 현장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가 이제 법원에서 여기서 그 재판을 하고 여기서 이제 형무소죠. 형무소에서 갇혀 있다가 여기 현장에서 사라진
순국자가 180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 형무소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순국의 터가 됐는지는 이걸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180분들의 출신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180분 중에 경북도, 전남도, 경상남도, 전북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제주도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순국하시니까 대구 형무소가 왜 순국의 터라고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쓰면서도 묻힌 순국의 터 대구 형무소로 정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 삶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나 짧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게 우리의 이제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박상진이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대한강복회, 그러니까 1915년 8월 15일 날 달성공원, 8월 25일 날 달성공원에서 비밀 결사를 이제 결성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붙잡혀요. 그분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무려 동료들을 하고 7분이 순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라도에 이제 유명한 그런 의병 장님들도 여기 이제 돌아가시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분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이 이종암이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대구은행의 그 대출 담당 직원이에요. 신혼인데 이제 자기 2세를 가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대구은행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당시 대구은행에 들어왔던 1,500원이라는 그 예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중국으로 망명해서 의열단 부단장으로서 그 독립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붙잡혀요.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전형무소로 가셨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풀려나시는데 곧바로 돌아가세요. 그분이 고초를 당했던데도 대구형무소예요. 대구형무소가 악명을 떨쳤던 그게 이제 전라도 분들 중에는 특히 여기가 아쉬운 곳인데 의병장들이 많이 이쪽에 오셨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뒤에 명단에 보면 나옵니다만 양진여라는 분은 그 부자가 여기서 돌아가세요. 아주 의병을 하시는데 그 이분은 여기서 돌아가시고 다음 한 분은 다른 곳에 돌아가시고 안규홍이란 그 의병장도 계시고 심남이란 의병장도 계시고요. 이분들 다 호남에 이제 의병하신 분들인데 여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박재익이란 분인데 부산에 이제 그 사람인데 그 경찰서 폭파했다가 여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이제 김한종이라는 분은 대한강복회 이제 지부장님으로 활동하시다가 결국 이제 대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이제 여기서 하면서 결국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있고요. 이 180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 후손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들 유족들한테는 대구가 마치 이제 뭐 죽음의 터 비슷하게 됐으니까 뒷날 이분들을 기리는 우린 그런 영혼제라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뒷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나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조사한 이 책에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내면서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대구 감옥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분은 한
180명이 돼요. 이 180분이 이제 대구 감옥에서 이제 수군 관거로 자료가 나타났는데 이 자료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176분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어요. 나머지 4분은 못 받았고.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어떤 규모인지를 이제 한번 알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는 잘 아시잖아요. 대구 형무소는 몰라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순국하신 분으로 추모하는 분이 195분이 계세요. 그 195분을 분석해 보니까 독립운동 서훈받은 분이 175명으로 대구보다 한 분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서훈받은 175분을 다시 또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7분은 대구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순국하신 독립유공자는 168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구 감옥에서 돌아가신 176명의 서훈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서훈 받은 168명, 이렇게 비교하면 8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국하셨다는 것은 이로써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형무소도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넣었던 거고요. 근데 이분 말고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국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이제 여쭤본 게 혹시 그런 관심이 계신 분이 있으면은 이쪽에 대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새로운 아마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출신지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전체 180명인데, 어쨌든 대구를 포함한 경북도가 가장 많아요. 전체 30%, 54명. 그 다음에 전남도, 그 다음에 경남도, 전북도 이래요.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나눠보면은 경상도는 오늘날 경상남북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5개를 합한 경상도가 가장 많아요. 거의 한 50% 돼요. 그만큼 경상도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많이 펼쳤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가 72분의 40% 되고 충청도가 이렇게 했고요. 이분들 보면은 분야를 보면은 의병이 가장 많아요. 의병은 곧 목숨을 내놓은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배웠던 의병이 이제 왜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중요시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수치에도 나타나죠. 근데 더욱더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복 강령이라 그랬죠. 옛날 어른분들이 말씀하실 때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 해가지고 몇 가지 5복인가 했잖아요. 수, 복, 강령, 장, 이런 게 나오는데 수예요. 수라는 게 목숨 수, 장수라는 이야기죠. 오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60대면은 회감년을 해드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오래 사는 게 꿈이었고 굉장히 바랐던 바였어요. 자, 그런 삶에 있었던 시기에 여기 보면은 대구 감옥,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180명의 순국자를 나이로 이렇게 따져봤어요. 보니까 10대 학생도 한 명 있어요. 그리고 57명의 돌아가신 분들이 20대예요. 그리고 30대,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이렇게 일할 그런 나이잖아요. 그분들이 74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래 가는데 70대는 갈수록 이제 연세 드신 분 적어요. 이 이제 10대, 20대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 20대, 40대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그 나이대잖아요. 그 나이대의 분들이 157분이나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일제가, 자기 나라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10대에서 20대, 40대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가장 무거운 형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고 재판에서 판결을 했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일제로 봐서는 놔둘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의 책임자이고 한 지역에 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고 또 나이로 봐서 한참 젊은 이 시기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분으로서는 더없이 한스럽고 원망의 어떤 그런 일제였겠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신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역할을 하신 순국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서울 서대문 형무소보다 많이 나왔던 데가 대구였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이번에 책을 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자료도 여기서 구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잘 몰라요. 또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대구에 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구에 왜 형무소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나중에 다 아까 네 분 빼고는 국가에서 이제 훈장을 드립니다. 드리긴 하지만 다들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의 일이니까. 이거와 참고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빼봤어요. 제가 2018년도에 대구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또 쓰게 됐어요.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3년간 언론 생활하면서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한번 또 이렇게 뽑아보니까 대구에서 독립운동 유공 서원받은 분이 175분이에요. 아까 그거는 대구 형무소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180명이고 그분들은 대구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다른 지역 출신도 있다는 거고 요거는 순수하게 대구 출신 또는 대구와 인연 있는 분으로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유공받은 분이거든요. 그분의 175분을 이제 자료를 한번 또 분석해 봤더니 거기도 비슷한 자료가 또 나와요. 이제 연령으로 보면은 10대, 30, 20, 10대는 넣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 보면 20대, 40대가 전체에 한 25% 정도 나와요. 이런 거 보면 공통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젊은 나이에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대구 독립 유공자 175분, 대구 감옥에서 돌아가신 180분, 이분들의 그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분들의 그 업적을 조금 생각해주고 그분을 또 이렇게 기려도 된다는 명분은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이 많았던 대구이니까 우리가 대구를 좀 요즘 뭐 밖에서는 대구를 많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대구를 폄훼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구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구가 그렇지 않다. 이런 역사가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대구에 대한 그래도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립운동 나신 분들의 이제 그걸 이제 그 생물 있는 거를 한번 따져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그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위기를 겪었던 어떤 그런 세대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려운 걸 봤던 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앞장선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례도 보면 우리가 이제 힘든 시기에 있으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방역 수칙도 지키고 어떤 식으로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조금 어려움은 있죠.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이분들 삶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명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참고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그게 이제 삶의 혜택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한데 이런 추세를 보면은 그분들의 짧은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하고 대구감목을 비교했는 건데 대구감목이 서대문보다 많다는 사실. 옛날에 이제 일제 때 대구에 있었던 그 감옥의 꿀뚝인데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었잖아요. 대구에 들판이 그랬는데 이 꿀뚝이 아마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크게 키워봤는데 아마 일제 지배 하나의 상징처럼 대구 사람들한테 비쳤을 것 같다. 이 높이가 무려 72척, 그 당시로 72척 그러니까 한 척이 30.3cm로 친다 그러더요. 그렇 치면은 한 23m 되나요? 22m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서 높았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대구에 사는 우리 식민 생활하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옮겨와 봤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감옥이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발견한 자료인데 책을 쓰면서 이게 서울대 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일제가 자기들이 쓴 대구 형무소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에 이제 이게 도면에 나도 여기가 보면 사형대예요. 재래껏 등에. 이 전체가 삼덕 교회 자리에 있었던데 요 부분 중에 이게 사형대인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명 중에 상당수가 여기서 돌아가신 거로 추정됩니다. 대구 형무소가 당시에 부지원 한 3만 평 돼서 굉장히 컸죠. 컸고 이 꿀뚝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묘지가 540평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걸 여기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넓은 묘지가 왜 있었을까?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날 이후로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오면서 일부러 이제, 이런 걸 하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밝혀내기에는 도저히 힘이 붙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대구 감옥, 그런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180분인데, 이 중에 이제 서운받은 분이 166분이고, 근데 생물 확인,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4분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데, 이분들의 최소한 살았던 시기는 한번 특정해 주는 게 후세에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알겠나. 왜냐면 언제 돌아간지를 알면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몸구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여러분 유임을 받은 뒤에 보면 명단이 있어요. 명단 뒤에 보면은 그 생물, 그러니까 태어나고 돌아가신 시기를 적어 놓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물음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라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걸 좀 구할 수 있으면은 좀 구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고요. 왜냐면 이제 그 여러 사람의 힘이 한 사람의 힘이나 노력보다 낫다는 거는 이 사례 하나가 있어요. 원래 3.1절에 그 서운을 받지 못한 한 분이 있었어요. 대구 동구 미래동이라는 데인데
미대동에서 1919년에 3.1 운동 하신 분들이 있는데 8분인데 그 중에 7분이 다 서훈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은 못 받으신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후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의 공적을 밝혀서 서훈을 받도록 해주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이 독립운동하면서 서훈을 받았는데 이분은 못 받았는데 마침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이 알았어요. 이거는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가 우리가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후손 대신에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그분의 서훈 자료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나라에 이제 이야기했더니 나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원래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까 예본 거기에 그 물음표로 되어 있는 칸을 비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제 요청을 하고 자기가 넣는 자료가 이겁니다. 제가 이제 180분의 순국자 분의 글을 쓰면서 이분의 혹시 남아있는 사진이 없나 또는 초상화는 없나 이러니까 이제 안을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찾아봤는데 겨우 확보한 게 34분 뿐이었어요. 여기 명단이 34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저도 뭐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힘들 것 같다고 혼자서는 그래 여러분들이 주변이나 어디 지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해가지고 좀 요 자료를 좀 구해가 주시면 저로서는 별없이 감사드리고요. 이 순국자뿐만 아니에요. 대구 독립유공자 175분 중에도 보면 또 이게 있어요. 그 명단에도 거기 명단이 2개가 있어요. 180분에 대한 명단하고 175명에 대한 명단인데 거기도 보면은 20분이 이제 생물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한쪽만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도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후에 뒤에 사는 우리로서는 그거라도 좀 해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리니까 여러분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왜 역사이고 그 중에 왜 이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왜 대구인가 그리고 왜 형무소인가를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시간 되면 말씀드렸던 게 이게 뒷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역사를 알았으면 그걸 갖고 어떤 식으로 되풀이지 않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해서 이걸 이제 한번 넣어봤어요. 옛날에 신숙주란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조의 신숙주란 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임금에게 남긴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에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서를 써요. 보고서 쓰고 이제 일본이 어떤 형태의 나라고 어떤 뭐 간섭이 있고 다 합니다. 하면서 그 보고서를 바치고 난 뒤에 돌아가시면서 임금에게 일본과 불화하지 마소서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곧 잊혀지지요. 그리고 난 뒤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그 뒤에 안동에 유명한 분이 있죠. 유승용이라는 분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제 때 이렇게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일이 있었노라 하는 그 책인데 그 책 역시 출간은 되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지는 않고 거기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300년 뒤에 1876년 2월 27일 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34년 5개월 동안 침략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34년 11개월 동안 또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있었던 분들 중에 사례를 보면은,
안중근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동양 평화를 외쳐요.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희망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도 이제 여러분 뉴스 보겠지만 그분도 결국 바람은 미래 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는 이런 또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요.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같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럭동에 가면은 한일 친선 교류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 가면 달성군 아시죠, 여러분? 가창에 있어요. 여기 가면 왜 이게 세워졌냐? 여기에 이제 조상이 임진왜란 때 사야가라는 일본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기화를 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는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들고 조선의 편을 들어서 일본과 싸웁니다. 그런 충신이었죠.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기여화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김씨성을 받습니다. 김씨성을 받고 틀을 잡은 데가 가창에 있는 우럭이에요. 우럭에 그 후손들이 만든 게 한일친선 교류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걸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 그 힘의 균형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교훈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분들의 뜻도 결국은 옛날의 것을 잊지 말고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기억을 하자.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대충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지금까지는 일제 때는 한일, 그 다음에 반일, 그리고 강복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이겨내자 해가지고 극일, 이길 극자 있잖아요. 극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뭐 어느 한쪽에서는 또 혐일이라는 하기도 한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화일, 아까 신숙주가 그렇게 말을 했다죠. 일본과 불화하지 마소서. 그 말과 통하는데 어쨌든 일본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관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건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 언론 생활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일본과 관련되는 또는 그 독립운동과 관련되는 이 책을 3개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배운 것도 이로 인해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역사 오랜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일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 일제 시기 중에 대구, 내가 나고 자라고 어쩌면 묻힐지도 모를 대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구 중에서 대구 형무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은 또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그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일제시대 때 일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했고 대구에 벌어졌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요. 이렇게 제가 힘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 번씩 봐요. 여기에는 198분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하여튼 어정쩡한 인물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한 인간의 이야기가 불과 이제 원고지 한 5매 정도로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데 대한 것은 제가 도움을 좀 받아요.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좀 견딜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견디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사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편이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저는 이거 특히 대구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대구에 처음 이제 한번 쓰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했는데 어머님 늦게 돌아가셨지만 감사한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이제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나게 해준 거. 왜냐면 여러분 아시기에는 역사에서 공부하면 조선시대 때 천민이 그러니까 한 60%까지 됐다 그러죠. 양반이 뭐 한 3, 40% 됐고 나머지 다 노예나 비슷한 노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드리고 두 번째 이 엄혹했던 일제 때 태어나지 않았던 게 감사하고요. 셋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70주년 만났던 6.25 발발 때 그때 피해서 태어난 게 저는 감사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감사 생각하는데 그건 내 이야기고요. 어쨌든 간에 일제 때 이런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아마 좀 배울 점이 많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제가 이렇게 했던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르게 했던데 좀 너무 강범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됐길래 이걸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